경제 뉴스 큐레이션 코너지기 김영도 작가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요. 눈까지 오니까 저는 며칠 차를 놓고 대중교통 타고 좀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위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차 끌고 다니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회사 올라갔다가 잘 모르죠, 네, 날씨. 또 차 타고 주차장으로 가서 집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추위를 체감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며칠 한파를 맛보니까 야, 이때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그분들의 고충을 좀 느끼는 또 계기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저희 얘기할까요? 이제 국가가 돈을 빌릴 때 그 채무를 이행할 네네. 능력이 있냐, 약간 이걸 평가하는 게 이제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치사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 낮췄더라고요.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피치사 지난 6일이었는데요.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 마이너스 그리고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경제 성장률은 낮췄지만 다행히 우리나라 신용등급과 관련돼서는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나마 요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건 다행이다라고 보이고요. 피치사는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견고한 대외 건전성 그리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수출 부문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뒤쪽에 이제 이 다만 뒤가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급격한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가 향후 몇 달간 지속될 것으로 자신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한국의 제도, 거버넌스, 그다음에 경제를 실질적 지속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이게 장기간 지속된다라고 하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지 않으면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 신용 등급을 보면 이게 더블 네. A면 더블 A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네네. 붙더라고요. 이게 뭐 트리플 A도 있고 쿼드러블 뭐 A도 있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물어보면 뭐 시쳇말로 좀 쪽팔려서 얘기 안 하고 안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뭐 A니까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평가사마다 약간 등급이 좀 다르긴 한데요. 오늘은 피치사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피치사의 등급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대충 이제 다른 것들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트리플 A나 쿼더러플 A도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트리플 A는 있고 쿼더러플 A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4개인 건 없고요. A가 3개인 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상위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피치사에서. 그리고 그 밑에 당연히 더블 A가 있겠죠. 그리고 싱글 A 있고 트리플 B, 더블 B, 싱글 B 있고요. 그다음에 C도 트리플 C, 더블 C, 그다음에 싱글 C, 그다음에 D가 있습니다. D는 이제 저희가 부도 등급이니까 요건 좀 무시를 하면 근데 아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뭐냐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상위 등급인 트리플 A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더블 A, A 그다음에 트리플 B, 더블 B, B 그다음에 트리플 C까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AA보다는 더블 A 플러스가 좀 더 나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하나 낮은 것은 더블 A 마이너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트리플 C 아래에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더블 C, C, 싱글 C 그리고 D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단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22단계 정도 신용 등급을 국가를 매기는 거고 의미가 다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부터 트리플 B까지는 안정적 등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B에는 트리플 B 말이 계속 트리플 하니까 이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트리플 B 마이너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인 등급.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통은 투자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트리플 B 마이너스 아래 등급 그러니까 더블 B 플러스부터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앞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D는 국가 부도 수준이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이제 신용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게 투기 등급이야. 뭐 투자 적격 등급이야.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야, 여기다 네. 채권 투자하면 안 돼. 네. 근데 신용 등급 전망해 보면 이게 안정적이란 말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국가 신용 등급의 단계를 22단계 피치가 나눠 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 피치사는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 유동적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말 그대로 긍정적은 앞으로 상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유지되면 우리가 신용등급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안정적은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준으로 가면 이 신용등급 유지될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말 그대로 부정적은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의 하향 가능성이 높습니다를 경고하는 거고요. 유동적은 약간 불확실성이 높아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약간 유보하겠어요.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뭐 이런 게 워낙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대외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번에 안정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유동적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나라는 불안감이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안정적인 전망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신용평가사들이 아직은 우리나라 정치적 혼란 상황하고 경제 상황을 조금은 분리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대한 피치의 신용등급 전망은 2005년 10월에 싱글 A에서 싱글 A 플러스로 올라갔고요. 2012년도에 더블 A 마이너스로 상향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근데 경제 성장률 전망을 왜 낮췄을까요? 당초 이제 피치사가 우리나라 올해 GDP 성장률을 2%로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에서 1.7%로 하향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하고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관세 부과 등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부진 등이 조금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피치사가 발표한 것 중에 조금은 긍정적인 게 내수 개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어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개선의 가능성을 들어서 이 부분은 올해 2.1% 성장을 전망했으니까 평균 성장치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조금은 그래도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을 이 피치사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올해 우리 정부 기관들이 다 2%를 지금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1.8%를 전망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1.9% 전망치 내놨거든요. 그리고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도 1.7에서 한 1.8% 전망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나마 어제 IMF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놨는데 우리나라를 2%로 유지한 게 가장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그 회장의 2심 네네. 재판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법 리스크를 털었다 이렇게 대서특필이 됐던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이재용 회장 관련 소송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이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조금 연결돼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2심 판결은 두 번째 경영권 불법 승계 이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이거든요. 1심은 물론 이번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총 19개 혐의가 있었는데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 말고 그 외에 같이 기소됐던 13명도 모두 무죄가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었다, 끝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가더라도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사건이 대법에서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법률적인 리스크를 털었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실관계 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1, 2심에서 이 판단을 내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으로 가는 거예요. 상고 제기 이유를 보면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하고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 판결과 이번 판결이 배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판결은 앞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거 말고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다라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조금 배치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8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분식회계 일부를 인정하는 판단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고에서 대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어서 검찰 쪽에서는 충분히 상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존심도 있을 테고요. 네. 불법 그 경영 승계 관련해서 재판들은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 불법 경영 승계와 관련돼서는 2015년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두 회사를 보통 이제 합치려면 양사의 값어치를 비교해서 합병 비율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100억 버는 회사랑 1년에 1000억 버는 회사를 똑같은 가치로 합병을 하게 되면 이거는 1년에 1000억 버는 회사 쪽에서 불만이 많아지잖아요. 이 불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시에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에는 지분이 없었고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데는 제일모직의 지분 한 23% 조금 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때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일모직 한 주하고 삼성물산 세 주를 바꿔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의 값어치를 삼성물산보다 3배 정도 높게 평가를 해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당시에 실제 두 회사의 그 자산 가치를 비교해 보면 제일모직은 9조 원 수준이었고요. 삼성물산이 14조 원 가량이었습니다. 근데 제일모직이 3배나 가치를 더 받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이유를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두 회사가 합병했을 때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라는 혐의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일모직의 값어치를 높였느냐? 제일모직이 보유한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값어치를 과도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분식회계를 이들이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10년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뭐 대만 TSMC도 올라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엎어치기를 했고 네네. 이런 상황에 빨리 삼성전자가 자기 힘을 쓸 줄 있어야 되는데 김큐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전망을? 일단은 사법 리스크를 좀 털고 나면 이재용 회장이 좀 더 본격적으로 경영에 나서면서 뭔가 굵직굵직한 것들이 나오면서 이 위기를 돌파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과거에도 사실 고 이건희 회장이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고 나오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이벤트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서 법 구속됐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이제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털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삼성전자가 위기단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경험에 따른 예상인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뭐 확언은 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나 이쪽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이상 이제 핑계댈 건 사라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얘기하면 위기의 삼성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회장님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어서 뭐 특별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게 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법적인 판단 부분에 대해서 물으신 거라면 상고가 되고 대법원까지 갔으니까요. 제가 살다 보면 사실하고 법적 판단이 다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말 그대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사회적 도덕적 잘못의 기준하고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는 유죄 여부를 다툴 여지가 그래도 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합병 비율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 회사의 합병 비율은 주가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회사가 아무리 자산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높은 상황이면 그 당시에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비율이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할 당시에 주식 가치가 제일모직은 시가총액이 21조에서 22조 원가량이었고요. 삼성물산이 7조 원에서 8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자산은 삼성물산이 많았지만 주가는 이렇게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합병 비율이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아까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돼 그쵸.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겼다 혹은 잘못됐다라고 증명을 하려면 이렇게 주가가 높아진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 가능성 이게 증명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저희가 증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원천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면 합병 비율 기준을 지금처럼 주가로 하는 방식을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가와 자산 가치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병 비율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몇 달 전 주가 평균, 최근 주가 평균 이런 거 해가지고 합병 비율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유리한 쪽에 주가를 막 인위적으로 올리든지 뭐 이랬을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처럼 주주이익 침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뭐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이런 거 고용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적절한 합병 비율을 정하도록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법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의 근본적인 해결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많은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네. 이 사법 리스크를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